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증시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나스닥 시장이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져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산장애로 장중 3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됐지만 1.08%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상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확장세로 회복한 가운데 유로존 민간 경제 활동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로존 서비스업 경기가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세로 돌아서며 투자 심리를 살려줬습니다. 영국은 0.7%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 지수도 각각 1.2%, 0.9%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6천 건으로 시장 전망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2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3,000건 상승한 33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전 전망치인 33만 건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주일 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종전 32만 건에서 32만 3천 건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4주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33만 500건으로 전주보다 2,250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돌긴 했지만 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마켓이 발표한 올 8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5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7월 확정치인 53.7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시장 전망치인 54.0에는 소폭 못 미쳤습니다. 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여전히 넘어섰고 특히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월 유로존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켓은 22일 8월 유로존 종합 PMI 속보치가 51.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50.5, 로이터 사전 전망치 50.9를 모두 상회한 수치입니다. 유로존 8월 제조업 PMI는 51.3으로 예상치 50.8을 웃돌았으며 서비스 PMI 역시 51.0으로 전망치 50.1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독일 PMI가 53.4로 전월의 52.1보다 크게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했고 반면 프랑스 PMI는 전월의 49.1보다 낮은 47.9를 기록해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가 4.6%에 육박하며 최근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2일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은행권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평균 4.5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의 4.4%에 비해 한꺼번에 18bp나 급등한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1년 전 같은 기간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3.66% 수준으로 1년 사이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셈입니다. 또한 15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3.44%에서 3.6%로 크게 뛰어오르며 역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개발개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글로벌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었는데요. 일단 어제 오전에 중국의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기준치 50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존의 종합 PMI도 2011년 6월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조업 PMI도 역시 기준선 50을 상회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다우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죠. 하지만 15,000선까지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인 문제로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에 앞서 먼저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하고요.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올해 하반기 예고된 연준의 테이퍼링, 그 유형별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진단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테이퍼링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었는데 나스닥 시장은 한 3시간 정도 거래가 중단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스닥 거래가 한 3시간 중단이 됐는데요. 네. 중단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으로 좀 비화될 공산이 좀 커졌고요. 네.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오늘은 두 증시 모두 공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일단 그 장 막판에 거래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를 시켰고, 그 이후에 거래 중단이 없었다는 부분은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스닥 지수가 1.08% 올랐지만 오늘 장중에 그 3시간가량 중단이 있어서 오늘 지수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지수는 14,963으로 0.44%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08%가 오른 3,63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656포인트, 0.86%가 올랐습니다. 오늘 유가도 1.1% 오르면서 105달러 03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좋지 않은 흐름에서 일단 반등 추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지표로는 중국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죠. HSBC PMI 지표가 50.1로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에서도 유럽의 8월 PMI 지표가 51.7로 발표됐고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3.9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뭐 절대 수치로는 시장의 기대만큼은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고르게 나왔던 점이 오늘 뉴욕 증시가 나스닥의 어수선한 거래 중단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 0.88%가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1.36%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캡크 40 지수도 1.1% 올랐고 이탈리아의 MIB 지수는 2.56%가 오르면서 오늘 이탈리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의 경제 지표도 좋은 수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미국의 이 신청 건수와 관련된 고용 지표도 예상치는 조금 좀 밑돌긴 했지만 2주간 현재 수치로 보면 33만 건 정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유럽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밤 마감된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연준의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고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그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시나리오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만약에 9월에 안 나오게 되면 이제 10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네. 올해 지나가기 전에는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교적 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1년 이내에 이 부분을 국제금융시장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된다면 일부 좀 취약국의 부정적 효과에 제한적인 그런 영향으로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부르기 위해서 TBIS라고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T는 이제 이니셜 T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국가들로는 터키와 현재 태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B는 브라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I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I가 이니셜인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X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 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은 최근 8월 들어서 이들 국가의 통화들이 전부 사상 최저치 수준에 현재 근접하거나 이미 이제 도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터키나 남아공 경우에는 이제 외채 부담이 좀 크다는 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재정불량국을 피그스로 불리는 것처럼 이 TBIS 국가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TBIS 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부정적 효과가 이제 전염 효과로 나올 경우에 이런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파장이 있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테이퍼링의 부정적 효과는 1년 이상 가고 2년 이내로 이것이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TBIS 국가뿐만 아니라 외채가 좀 부담이 되는 헝가리와 폴란드,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부 국가인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의 재정불량 국가인 피그스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앙등하면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2년 이상 이 테이퍼링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선진국까지도 일부 영향이 이제 미칠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분트나 프랑스의 국채들 이런 부분도 이제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일본 이런 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채권 가격의 약세 후 횡보 국면을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안전적인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3조 5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손실은 있겠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에 관련한 시나리오별로 유형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계 증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이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의사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7월은 이제 FOMC가 7월 30과 31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 이후에 성명성 이후 미국의 채권 가격이 현재 많이 빠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연준의 의원들이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국채 가격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이다. 일드 스티프닝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91%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모기지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주에 4.58%, 2주 전 수치보다 18bp가 오른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결정을 하는데 어떤 변수로 이제 좀 나올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일부 국가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테이퍼링을 좀 줄이는 부분을 좀 국소적으로 줄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공산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새벽에 분투의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분투 가격도 수익률이 좀 오르는 이런 가격 하락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 선진국도 여전히 그냥 계속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채권 시장에 동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단단히 챙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장 테이퍼링이 나오게 된다면 신흥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선진 시장도 위태하다라는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국에 미칠 영향일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국제 금융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의견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새벽에 이런 인도나 인도네시아 부정적 효과가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전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나 홍콩, 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일축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견해들은 안정적인 부분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일말의 여파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피치가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현재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를 하는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우리도 이제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와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현재 내보인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용평가사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국채의 외국인 원화채권의 보유 잔액은 10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 템플턴 자산운용이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자산운용이 어떤 행보를 가져가느냐,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로서는 이제 테이퍼링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우리까지 미치지 않을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앙등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졌었는데 조금 엇갈리게 나왔다고 해요.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오랜만에 이제 언론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국소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아주 조금씩 살피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이번 달 들어서 한 4-5번 현재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미 소매협회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진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 이런 부분에서 빨리 탈피할수록 좋다. 시장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코스피가 185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마디로 좀 얘기를 좀 하면은 지금 거의 이제 투자 심리들이 극도로 위축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나 정황들은 대충 현재 장 상황에서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일단 지수 급락의 이유라고 하겠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정말 확산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 유럽, 뭐 일본까지 신경을 쓰고 중국까지 신경을 쓰다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좀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영향권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영향권일 거고요. 지금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미국 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미국이 통화 환수 조치는 아니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자국의 어떤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살포했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이제 뭐 경기 회복에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 규모를 좀 푸는 규모나 속도를 좀 줄이겠다. 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원인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좀 맞물렸던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동안 이제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어떤 쪽이냐, 조선철강화학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나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급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부분들 쪽에서 강하게 좀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철강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하고 좀 맞물렸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쪽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영역이라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한 단계 좀 레벨업을 좀 했던 부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제 선물 매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지었던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좀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결국 이제 신흥시장의 금융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원인은 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전개될 방향이 좀 어떠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흥시장의 위기의 원인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이제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이제 찍어냈는데, 이거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어떤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국가는 경기가 좋아서 상승했던 것이 아니고 달러 유동성에 의해서 성장성을 가졌던 건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머니들의 이탈입니다. 항상 일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 한머니들이 전체적인 금융시장들을 많이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한머니들의 이탈이 지금 나타나면서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는 대부분의 어떤 근거들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결국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하고 외환 보유고량이 얼마냐를 갖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닌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유럽의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HSBC PMI 50.1 정도, 그러니까 전월에 47.7 정도를 발표를 했고 예상치가 48.2가 됐는데, 전월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2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못했던 것은 워낙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 호전은 결국 유럽 경기와 미국 경기가 호전되면서 중국 경기도 이제 맞물려가는 구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정유화학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정유화학주는 그 중국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중국 내부에서 과잉 생산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말 그 매매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지금 이제 그 저점을 잡는다, 어떻게 한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매도의 타이밍은 일단 지났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 시간 지나고 나서는 분명히 지금 가격대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저점일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올 거냐 내려올 거냐를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 저점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저점을 조금 더 이탈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저일 같은 경우는 12,000계약의 선물 매도,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2,000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를 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한 번 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꾸로 이제 오늘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아마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것들을 휘두르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파생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저점에 근접한다고 일단 볼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구간이 또 한 번의 어떤 매수의 기회라고 지금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저점을 단기적으로 놀아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 자제한 상태에서 저점 확인하면서 외국인의 파생 동향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좀 기다리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제의 의견과 동일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자제하고 외국인의 파생 동향 주시하면서 비중 확대에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들 파생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온다면 지금 수준 바닥에 근접했다고 봐도 되겠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기술적인 분석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전망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흐름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흐름과는 또 다른 이번 한 주 흐름이 전개가 됐어요. 코스피가 무려 1840선대까지 내다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3.6% 상당히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일단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쪽에서 문제가 나왔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선반영이 되느냐가 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없고 어떤 대외적인 변수의 어떤 마무리가 좀 필요한데,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번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번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좀 지지력을 보였던 1860포인트를 현재 주봉상 이탈을 했다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6월 달 좀 지지력을 보였던 아랫꼬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캔들만 봤을 때 1820포인트가 좀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인데, 그렇다면 주봉상 다시 한번 1820포인트였던 지지력 여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이탈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떤 주봉상
주봉상, 주봉 종가상 182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82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 사이에 주봉상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 일봉 차트를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1930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1930포인트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으로 빠르게 전환이 돼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급락세가 어디까지 연출이 될지가 이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앞에 골드박스 시간에서 1840포인트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 1780포인트까지 하락했었던 구간 속에서 194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시적인 어떤 절반 정도의 되돌림 구간은 나올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840포인트 전후에서 했던 하반경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6월 시장처럼 일시적으로 18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 지수 라인을 1840포인트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은 코스닥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주봉 차트를 좀 간단하게 먼저 보게 된다면, 자,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자, 요런 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 차트상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래꼬리를 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캔들상 봤을 때, 6월 달에 좀 지켜졌던 자리가 52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코스닥 지수가 주봉상 봤을 때는 아래꼬리가 출현할 수도 있겠지만 520포인트를 얼마만큼 빠르게 지켜주냐가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2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락장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50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주 제가 5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죠. 55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50포인트가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 쪽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지수가 빠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 눌림목이 나왔던 자리인 주봉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죠. 52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 차트에서는 520포인트와 510포인트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 5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자, 이 구간입니다. 510포인트에서 520포인트, 510포인트에서 520포인트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하방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500포인트 아래 구간까지 490포인트가 될지 480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500포인트에 대한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코스닥의 어떤 중요 지수 라인을 한번 제시를 해보게 된다면은 저는 510포인트, 코스피는 1840, 그리고 코스닥은 510포인트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스피의 중요 지수라인 1840선이다 강조해 주셨고요. 코스피가 삐끗했을 때 더 출렁였던 코스닥입니다. 이 코스닥이 6% 가까이 주간 기준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중요 지수라인은 510포인트이다. 지켜주지 못한다면 500선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나빴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차트 종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구종목 같은 경우 이번 주도 마찬가지 5종목 뽑아봤는데, 일단 구종목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우전한 한단, 예림당, 에이스테크, 그리고 한광,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배드 같은 경우에는 멜파스, 서울반도체, 일진디스플레이, OCI 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전에는 한단부터 조금 차례대로 그 배드 종목까지 연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전에는 한단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일단은 11,5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그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121선 전후에서 지지를 보이고 현재 11,000원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예림당 좀 보도록 할게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자형 반등이 나올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6,000원과 그리고 21선 지지형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반등 여부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광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400원에서 지지를 보이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고 있는데,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그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멜파스만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멜파스 같은 경우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5월달부터 일단 60일선이 일단 저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000원 부근에서 일시적인 어떤 하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60일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 12,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멜파스 하방형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배드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림당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예림당 같은 경우 뉴스를 좀 간단하게 좀 플로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예림당의 그 자회사인 티웨이 항공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여기다 어떤 지분법 이익에 대한 얘기가 좀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반기 흑자 전환됐지만은 하반기에도 흑자가 좀 지속이 될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2위 그 콘텐츠 업체인 매크로힐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판매를 8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최종 판매 가격의 한 7%, 10% 정도 로얄티가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을 뭐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은 뭐 일단 21선 뭐 지켜주게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0일선, 21선 지켜주게 되면서 N장 반등이 나온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300원에서 6,4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250원, 손절가는 짧게 6,000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더라도 미니 출구 전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죠. 바로 미국 9월 FOMC에서 출구 전략이 나올 것이냐인데 9월에 나오더라도 출구 전략은 미풍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네. 이제 그 화두는 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규모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 200억 불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50억 불에서 100억 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비하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아마 제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하려는 그에 대한 부분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근데 FOMC 의사록에서는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죠. 물론 거기에다가 전제 조건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내라는 문구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그 다음 날인 오늘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세뇌가 되다 보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의 영향을 아마 제한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는 추가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연장선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밤에 한 100포인트 정도 반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 반전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생긴 시점, 오늘 물론 뭐 나스닥에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잠시 시장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반전하는 이 시점에 시장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유로존의 PMI 지수가 2달 연속 확장세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HSBC PMI 지수를 통해서 확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의 역할은 다 했다라는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출구 전략, 지금 화두는 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애플의 핵심 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의 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애플이 물고 늘어졌던 게 디자인 부분인데 이게 아예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애플이 요즘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특허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의 특허 분쟁은 꼭 봐야 되는데, 애플에서 계속 걸고 넘어졌던 디자인 특허 중에 둥근 모서리 부분을 지금 재심사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선행 특허를 낸 곳이 있는데 그게 일본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허 분쟁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 수혜로 삼성전자에 영향이 올 수 있고, 그것은 이 삼성전자의 영향은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어떤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뭐니까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종목이든 그날의 지수든 시장이 상승하고자 하는 투심을 어떤 쪽으로 자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는 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의 와병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외부 충격의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갈 수 있는 좋은 재료라면 애플의 어떤 특허 문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삼성전자에도 호재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의 특허 분쟁,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삼성전자 이 회장의 폐렴 와병설로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 특허 분쟁에 조금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삼성전자의 호재, 국내 증시 호재로 나아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 중국의 제조업 PMI HSBC에서 공개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50.1을 기록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미니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미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제가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5% 가능성 충분히 있다. 미니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다는데 오늘 이러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그 PMI 지수가 지난달에 11개월 내 최저치, 그러니까 50을 깨고 47대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 달에 50을 넘었습니다. 또 50 밑으로 간 게 4개월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되돌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HSBC와 마켓이 산정하는 PMI 지수는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의 많은 투자가들이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PMI보다는 HSBC를 믿는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인 7.5%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 7.5%가 계속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미니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미니 경기 부양이 아니죠. 지난 2008년도보다도 규모가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이름으로 가렸지만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통적 방식, 금리 인하라든가 지금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게를 박으면서 시장을 좀 살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뭐냐면 코퍼, 구리가 상당히 그 가격이 뛰고 있어요. 그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코퍼를 약 40%로 소화하고 있고 전 세계 40% 소화하기 때문에 코퍼의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중국 신정권 출범에 대한 그 성과평가 조금 부담 때문에 조심스럽게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경제성장률 7.5% 달성 문제없겠다.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